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비디오는요, 구독자 2,300명 돌파 기념으로, 마련을 하고요. 또 2025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EMBA의 핀테크와 행동재무 수업 첫 강의를 이걸로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 사정상 그래서 40분 정도 조금 넘어가는 비디오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가 되길 바라고요.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는데요. 제목은 누가 리더가 될 상인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우리나라 이제 최고 경영자분들 거의 한 300, 400분이 오신 그 회장님들과 CEO분들 오신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영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같이 강의를 한번 EMBA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부자관상 기술 제 책에 기반한 것이 되겠고요. 제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첫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72년생, 53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대학교 파이낸스 교수로 11년 차 재직 중이고, IMBA 학과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글로벌 경영학과 성균관대 학부의 플래그십 아주 자랑스럽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학과장으로도 2년간 봉사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교수로 파이낸스를 가르쳤었습니다. 그게 한 6년 정도 가르쳤고요. 박사학위는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제학 쪽으로 노벨상 많이 받으신 배출한 그런 유명한 학교죠.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해가지고 이 rational expectations 내지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모습 이런 거를 가지고서 경제학을 이 기반을 닦은 그런 주류 경제학 쪽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9년에 박사를 땄고요. 그전에 MBA를 했었고, 그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서울 지점인데 기업금융심사부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심사평가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전에는 연세대 경영학과 구의학번으로 브라운 대학교 교환학생 댕겨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닥터 파이낸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우리가 왜 CEO, 지도자,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질을 신경 써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특질을 가졌나, 이재용 회장님이 어떤 특질을 가졌는지 굳이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까요? 물론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룹 회장님 입장에서 보시면요. 누구를 우리 계열사 사장으로 앉힐까 봤을 때 인사가 만사다라는 거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랭크가 올라갈수록, 그죠? 처음에 말단 사원일 때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옳은 대답 갖다가 그냥 해드리고 숫자만 맞춰드리면 되거든요. 달라는 대답을 해주면 되고 답정너에다가 예스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노예처럼 크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올라가실수록 밑에 사람을 누굴 두는가 혹은 위에 사람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되고 그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CEO, COO, CFO 이런 끝자리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용인술, 용병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될까?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런 땐 이 사람, 저런 땐 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그 사람 특질에 맞는 걸 또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전략에 따라서 그것이 또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 하는 건데, 그런 데에서 CEO의 심리적 특질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나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하십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완전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Perfect diversification. 여러분들의 투자는 VOO 혹은 SPY, SPY 그 두 가지로만 혹은 QQQ, 나스닥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 그런 ETF면 끝나요. 완벽한 분산 투자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한 회사, 그 중에 수백 개, 수천 개 회사 중에서
일론 머스크란 거는 별 존재감이 없어요.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그 회사 주가가 널뛰든 말듯 내 포트폴리오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다 알아서 반가이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실제 투자자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투자는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뭐 하냐면은 우리는 관심 끄는 몇몇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테슬라 뭐 다섯 종목에 혹은 열 종목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손가락이 다섯 개밖에 없고 열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열 개라 하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열 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그 한 회사의 CEO가 나르시시스트로서 미쳐 날뛰면은 이 주가가 미쳐 날뛰게 되고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의 심리적 특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강의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21세기 최고의 관상가는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드리면은 사회성 좋으신 분들은 바로 김영환 교수님 뭐 이러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 얼굴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연구의 특성상 이런 걸 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제 연구에서 누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느냐 하는 거는 파이썬 코드, AI가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저의 대답은 오픈 AI, DALL-E 3. 이게 지금 21세기 최고의 관상가로 등극한 게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는 사실 지배자적인 욕구가 강하신 분의 모습인데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춘기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그게 폭발하면은 골격 성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테토남, 테토녀 들어보셨죠? 남성 호르몬이 강한 분, 남자든 여자든 많습니다. 또 애견남, 애견녀 있죠. 여리여리 해가지고 꽃미남 뭐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으신 남자분, 여성 호르몬이 많으신 여자여자한 여성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용어가 하필이면 딱 테토남, 테토녀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테토남의 얼굴을 우리는 가려낼 줄 안다. 왜냐하면은 그게 육식동물처럼 이렇게 가로로 퍼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곤행이나 고양이나 호랭이 같은 육식동물이 하는 거예요. 하악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빨 드러내면서 하는 게 이제 납작해지거든요. 그 육식동물의 위협적인 모습을 미리부터 따라해주는 얼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얼룩말 같은 거 쭉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게 초식동물 스타일, 기린같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식동물 스타일이냐 초식동물 스타일이냐 테토남이냐 애견남이냐 테토녀냐 애견녀냐 하는 게 얼굴에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신생학문, 사회적 신호 처리, 소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5년 정도의 급속도로 성장한 건데요. 사람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요. 스크립트, 말씀하시는 거, 스크립트, 음성, 얼굴 사진, 얼굴 표정, 몸짓 등의 멀티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그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심리학과 AI와 행동경제가 결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팔란티어 주주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 주실래요? 저 그 주주거든요. 근데 요쪽에서 온톨러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업체든가 아니면 나라 국방부를 위해서 이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대상이 뭐든지 간에 그 대상이 주로는 적 국가 혹은 상대 회사 혹은 뭐 제품, 그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거, 그 존재를 이해하는 거, 온톨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온톨러지. 근데 이거를 유행어를 이제 시키신 철학자분이 지금 CEO를 하잖아요. 근데 그 파악하는 대상을 그런 그 회사에만 둘 게 아니라 사실은 CEO 혹은 인재, 풀, 그죠? 인재,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빅데이터로 돕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CEO 온톨러지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굴에 어떤 면에서 나타나느냐,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이제 박남정의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하는 그 기억 니은 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이클 잭슨의 기억 니은 춤에서 온 건데 기억 니은이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가로와 세로가 어느 지점이 중요하냐면은 아무 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요 지점입니다. 인중이라 그러죠? 인중부터 시작해서 요 눈썹 중간까지. 그죠? 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는 요 폭, 광대뼈가 벌어진 정도 있죠? 여기까지. 이거 대 이겁니다. 이게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나오죠? 근데 육식동물 같은 테토남일수록 이것이 더 가로로 퍼진답니다. 그래야지 고양이처럼 혹은 이 호랭이처럼 벌어질 거 아닙니까? 반면에 초식동물 스타일은 이게 홀쭉하다는 거예요.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 보면 마이크 타이슨, 뭐 주먹으로 뭐 이걸 테토남으로 개길 사람 있나요? 이분한테? 그죠? 핵주먹인데, 그죠? 보시면은 이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이 더 이게 더 뭐 숫자가 클 것 같죠? 그죠? 뭐 무슨 비율이 더 넓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요 전체의 높이 있죠. 이게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키가 183이거든요. 182 좀 넘는 건데 그 키를 가지고도 제가 8등신이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커서 얼굴이 너무 커요. 서양 사람들은 제 키 정도 되면은 8등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가 납작해요. 그러고 그 안에서 이게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이게 더 넓게 퍼져 있는 공격형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500년의 역사가 그러면 혹시 이것 때문에 식민 지배나 뭐 이런 게 벌어졌나?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일이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종적인 편견 이런 거랑도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백인이면 백인끼리 비교했을 때, 그리고 동양인이면 동양인끼리 비교했을 때, 이 그 공격적인 성향의 얼굴, 납작한 정도가, 얼굴과 그의 행동과 같이 간다는 거,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흑인도 마찬가지. 백인과 흑인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인도 사람도 백인 계열로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여성형, 1.7로 홀쭉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경영자 차원에서는 누가 있는데, 보면은 마윈을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양인이죠. 동양인인데 2.1이다 그러면 이건 마이크 타이슨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납작합니다. 이분이 지배자적인 위치를 열망하는 게 강하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지 벌써 까먹으셨나요? 알리바바는 다 기억하시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회장님입니다. 이걸 만드셨죠. 이분이 원래 시작하기로는 어, 저쪽에 상하이 근처 쪽에 시골 마을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존재감이 많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엄청나게 이제 최고의 경영자 위치까지 올라가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CEO가 되면은 오죽하겠습니까? 당대 급속도로 팍 이제 치고 올라가는 공격형이다. 이제 자수성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저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죠. 당대 급속 성장하는 거. 이걸 추구하시는 분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영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그 패턴을 이제 수천 명에 대해서 미국 CEO들 한 1,5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M&A를 많이 하고 급속 성장하는 방법으로 남의 회사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어,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올게닉 그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남의 조직을 잡아먹지 않고 그냥 자기네 회사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우선 자연적인 성장 방법이죠. 근데 그건 약간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가 언제 소원 성취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당대에 가기 위해서 이거를 잡아먹는 거죠. 급속 성장 추구하는 게 M&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신 CEO들이 얼굴이 납작하신 CEO들이 보면은 M&A로
돈도 많이 쓰고 건수도 많고 큰 상대를 잡아먹고 프리미엄도 많이 주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M&A에 너무 과도하게 돈 쓰다가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M&A 한다고 발표했을 때 주주들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연구의 특징은 그전까지는 픽셀을 이제 숫자 세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손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었어요. 이 클릭하고 클릭하는 거,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픽셀 수를 셌었는데, 저희들이 했던 혁신은 뭐냐면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진 직접 입력해버리는 거예요. 입력하면은 파이썬 코드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 측정하도록 나오게 한 게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저랑 같이, 이게 저고요. 그 다음에 시니치 가미야 교수가 나오죠. 예, 공동 저자인데, 일본 사람입니다. 딱 얼굴 보면은 누가 더 남성형인가? 테토남, 애견남.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그냥 교수가 아니라 젊었을 때, 저랑 거의 동갑인데, 바르셀로나 올림픽 있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 수영 선수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 잘하지도 못하고, 경쟁을 해서 막 1등만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이제 지배자적인 위치를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세워라, 내워라, 일단 학문적인 연구로 일단 재밌는 거 해보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얼굴 인식 기술에서 파생이 됐는데, 딱 보시면은 인식하는 거, 중간 과정에 이렇게 68개의 점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컴퓨터란 거는. 그러고 나서 AI가 인식을 하는데 각각 68개의 점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좌표가 뜨겠죠. 그럼 좌표 찍어가지고 그 거리 측정해서 비율 산정하면 끝납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CEO들의 얼굴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게 인식해가지고 그 숫자 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참고로 그 코드도 사실은 파이썬 코드 공짜로 다운로드해 가시면 됩니다. 제 웹사이트에 그냥 거저로 나눠 드립니다.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이 가로축이 보면은 테토남의 정도로 그죠? 얼굴 가지고 테토남의 정도로 4분의 1을 딱딱딱 한 거예요. 가장 애견남 CEO, 이쪽이 가장 테토남 CEO입니다. 애견남에서 테토남으로 쫙 갈수록 어 ROA가 좋더라는 거예요. 단기적 회계 성과가 좋더라. 하는 게 쭉 트렌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엔 좀 꺾여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 올라가는 트렌드는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당대에 빨리 출세해가지고 빨리 지배자적인 위치를 가야 되니까 속전속결형이고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만사 중용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성균관 대학입니다. 9월 말이면은 공자님의 탄신일을 우리가 그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러는 유일한 학교인데 아시아에서 보시면은 중용이 제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테토남, 애견남 어느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 그 중간이 좋다. 테토남에서 좋은 점은 단기 성장을 추구하지만은 안 좋은 점은 뭐냐? 무리수를 두다가 분식회계로 적발될 확률도 높더라는 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아 반 렌텐 정이라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교수님들이 발견한 거고요.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예. 발견된 지가 10년이 넘어갔었고, 이게 탑저널에, 어카운팅 회계학 탑저널에 나간 겁니다. 수천 명의 CEO들에 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믿을만 하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실제로 사례를 들러달라. 경영학의 이제 백미는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빡 와닿는 거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여드릴게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이렇게 나오셨는데 딱 보면 이제 얼굴이 누가 더 공격적이고 누가 더 수비적인가, 누가 테토남이고 누가 애견남인가가 나옵니까? 네, 벌써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을 바꿔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은 이 직사각형 생기는 거가 더 납작하신 분이 김범수 의장님이구나. 이분이 더 당대에, 그죠? 자수성가형으로, 스타가 되신 분이구나. 라는 게 얼굴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겁니다. 흔히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회장이 될 상인가? 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게 얼굴에 나타나느냐? 답인 아닙니다. 노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회장님은 다 되세요. 예. 어떤 지위가 될 운명이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절대로 이 결정론으로서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위에 대한 운명론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말씀드린 거는, 애견남도 테토남도 다 회장님 되세요. 되실 수 있는데, 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성장을 추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급속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스타일이 다르다. 그리고 그게 얼굴에 드러난다 하는 점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밑에 거느리는 게 정도가 누가 더 심하냐? 테토남이 더 심하겠죠. 똘마니들 많이 거느려야 되거든요. 계열사 수로 보면은요, 카카오가 네이버의 근 두세 배가 됩니다. 136개, 54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R&D에 투자하는 거, 연구 개발에 얼만큼 더 투자하는가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카카오는 R&D에는 진심이 아닙니다. 15% 마진, 세일즈 대비 15% 정도를 유지해 왔고요. 보다 이거는 마케팅적이에요. 세일즈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 생각하시면 당장 나오죠. 라이언 뭐 이런 거 이제 뭐 귀여운 캐릭터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거 개발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정작 진짜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건 R&D 투자되는 거는 뭐냐면은 LLM이라든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 AI 그런 거 기반한 투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 세일즈의 50%를 넘어가는 R&D 투자를 한 건 누구냐? 네이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일 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경영 특성이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이혜진 의장 되게 은둔자적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동문회에도 안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카카오가 SM을 잡아먹는 거 보시면은 공격적으로 잡아먹는 거 보이시죠? 아, 그 당시에 이 뭐예요? 이수만 의장하고 회장하고, 이제 하이브 관련해가지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누가 잡아먹냐, 그다음에 온라인 파트너스 들어와가 등장해가지고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난가? 하고서 등장해가지고 낼름 잡아먹으신 분이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그때 문제가 뭐냐? 급속하게 잡아먹다 보니까는 이게 주가 조작을 하신 건 아니냐 하는 이 시세 조정 의혹을 받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김범수 의장이 결심 공판이 막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카카오뱅크가 이게 만약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강제 입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기로에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단히 수비적이다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례를 들게 라인에 대해서 일본이 낼름거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 갖고서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 특질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카카오하고 라인 같은 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카카오는 R&D에 투자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모를지 몰라도 라인은 일본 사람들의 심리를 이미 다 파악해놨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 사람들이 쓰는 말투, 몇 번을 갖다가 그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딱딱 찍었는가, 누가 더 나르시시스틱한가, 뭐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걸걸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거 내놔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해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론이 잦아들기만 기다린 겁니다. 왜냐? 경영 스타일 자체가 이분의 그 느낌이 애견남이잖아요. 은둔자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나서지 않고 조용히 여론이 잦아들기 기다려서 넘어간 거죠. 각자의 스타일이 그렇게 경영에 나타나게 됩니다. 코퍼레 컬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사례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합병입니다. 블리자드가 뭐냐? 89조 원이나 들어가지고 이제 잡아 드셨는데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쵸. 민족의 컴퓨터 오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 게임이죠. 그 다음에는 캔디 크러쉬 사가, 뭐 이런 거를 만든 회사가 바로 블리자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제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걸 잡아먹었어요. 왜 잡아먹느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그냥 그다음 그 게임 산업으로 진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엑스박스도 있지만은 메타버스 비즈니스로 확장하겠다 등등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라는 클라우드 이쪽 서비스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 기술인데 사실은 이게 얼굴 인식 내지는 이런 것들 감정 표현 이런 거가 지금 블리자드에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 개발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에 맞는 그 심리 상태, 행동 특질 이런 걸 잘 나타내는 거 제대로 돼야 되겠죠. 현실감 있게 하려면은 virtual reality니까 그럼 얼굴 인식 관련된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누가 더 남성적인 테토남이냐, 애견남이냐 적절하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인수합병 관련된 CEO들의 테토남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블리자드의 CEO 바비 콜틱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남자들 중에 누가 더 테토남으로 나올까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분도 장난은 아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연봉도요, 2022년인가? 이때 6천억 원을, 한 해에 6천억 원을 챙겨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페이가 센 CEO 3등에 들어갔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바비 콜틱. 이분은, 그죠? 이분은 인도 공대 나오신 공학자 같은 분이세요. 자, 그럼 누가 더 테토남일까? 하는 겁니다. 관건은 잡아먹은 사람과 잡혀먹힌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누가 더 테토남일까? 누가 더 공격형 얼굴일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게스해 보세요. 바비콜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만치 않죠? 2.0입니다. 요 비율이. 그죠? 아까 마이크 타이슨이 2.2라 그랬죠? 이 사람 2.0입니다. 만만치 않게 테토남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티아 나델라는 어떨까요? 뭐냐? 2.1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살찐 거라고 해서 이게 벌어지는 거가 아니에요. 살찌면은 어디가 살찌냐면 요 볼살과 턱이 두세 겹이 되면 됐지. 요 뼈는 살찌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 균형점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 골상이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외유내강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이면서도 얼굴엔 드러나지 않는 거, 사람 눈으로는 얼른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AI가 딱 2.1이라고 숫자 파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뭐 관상 볼 줄 아세요? 못 본다고 말씀드렸죠.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느끼는 나의 감정, 너의 감정,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컨텍스트 때문에 잘못된 바이어스드 된 그런 그 결정을 내려서 판단하거든요. 근데 AI는 그냥 사진 집어넣으면 그거에 한해서 딱 일관되게 측정해 줍니다.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잡아먹은 회사의 CEO가 더 공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이 더 확장돼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작년에 금년이죠. 브리티시 매니지먼트 저널에 저희들이 퍼블리시한 논문인데 전략적 제휴에도 이 적극성이 드러나더라. 그 CEO의 얼굴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오픈 AI에 엄청 투자했던 것도 전략적 제휴했던 것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는 시스코 뭐 다른 회사들의 한다는 회사들의 다 전략적 제휴를 가서 맺어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이게 아니, 뭐, 할아버지 때 마이크로소프트 거 아니야? 아이, 올드 제너레이션 끝장났지, 뭐.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포트폴리오에 계속 하나씩 들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런 거가, 이유가 뭐냐? 적극적인 CEO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한 거가 뭐냐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러면은, 수천 개의 회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자기 전략적 제휴 친구 맺은 회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 상으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가 아니라 그 친구의 친구까지 내가 뻘쭘한 입장인데도 가서
손 뻗고 악수를 해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 CEO, 그런 분의 얼굴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마케팅, 세일즈 이쪽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겠죠. 그런데 이분을 써먹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거 49% 지분율로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최근까지 대박을 내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해가지고 오픈 AI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얼굴도 한번 그려줘 보세요. 라고 명령을 달 2한테 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CEO 하시는 분들 혹은 탑 레벨에 계신 경영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상장 회사에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요, 애널리스트들한테 많이 시달리실걸요? 주식 애널리스트 삼성증권입니다. 뭐 골드만삭스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전화 걸고 뭐예요? 이번 달에 뭐, 이번 분기에 EPS 이 실적치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뭐 R&D 투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잘 일하고 있나요?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뭐, 칩의 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은 그 EPS, earnings per share, 그 맞히는 게 밥 먹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주가를 제대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종목 추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애널리스트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그 해당 회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밥 먹고 그 회사만 공부를 합니다. 인더스트리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정말 궁금해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걸어야 되고요. 담당자 만나야 돼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만나자고 하는 그런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의 얼굴이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적극성, 우리 지금 만나 해가지고 만나는 분들, 이 데이터가 중국에는 잡힙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수천 명의 데이터, 얼굴 사진도 있고, 그분들이 그 회사를 방문했는가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있거든요. 그걸 갖고 해보니까는, 이 양반들이 폭이 넓으신 분들이 회사 탐방을 자주 가고 공장도 자주 방문하고 이 CEO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레벨에 담당자분들까지 다 만난다는 거예요. 아주 종업원들 느낌이 어떤가 이거 다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점이 뭐냐? EPS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언제 더 일어나느냐 하면은 총각일 때, 그리고 작은 증권사에서 존재감 없는 회사에서 일할 때에 이러한 적극성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흑수저에서부터 적극까지 당대에 뭐라 그랬죠? 이 자수성가 해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 없을 때 더욱더 공격성이 더 폭발하게 되겠죠. 이게 훨씬 더 강한 테토남이다 한 거예요. 테토남, 테토녀 나오는 거고, 이제 재밌는 거는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보다 더 높은 증권사에 간 이후부터는 이런 공격 성향이 확 줄어들더라. 같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 갔느냐에 따라서 성취됨에 따라서 다르더라. 즉, 이 넓은 거는 성취 지위에 대한 욕구, 이런 거가 성취 욕구의 척도다라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저널에 이게 벌써 2019년에 나간 거거든요. 회계학 탑저널에 인정받은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기계 학습으로 다 이 챗GPT 같은데 학습이 됐겠죠, 이 내용이. 그래서 달 2에 가가지고, 프롬프트 이 한 문장만 때려 넣어봤어요. EPS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애널리스트의 얼굴을 그려줘. 했더니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오잉?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 들라 그러는 거 느껴지세요? 두 번째로는 EPS를 가장 부정확하게 그리는 애널리스트 얼굴을 그려줘 했더니만은 오잉? 요렇게 나옵니다. 뭔가 쎄한 느낌 드시죠? 그죠? 얼굴, 이제 지금까지 강의 내용 들으신 분들은, 와, 이럴 수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각형을 생각했을 때 더 납작하고 더 홀쭉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게 한두 애널리스트 얼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애널리스트 얼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워스트 애널리스트, 이게 벌써 프로파일링이 달 2에는 돼 있구나. 정말 놀랄 노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림도 더 자세하게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공격성 강한 CEO의 얼굴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공격성 약한 CEO의 얼굴을 그려줘. 그냥 딱 한 글자만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즉, 공격형 수비형의 얼굴을 이미 AI는 프로파일링 해놨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아니에요. 할루시네이션이 아니고 벌써 빅데이터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최고의 관상가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서슴치 않고 오픈 AI다. 달이 3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반도체 HBM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 그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혼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25%를 잡아먹는 회사예요. 4분의 1을 혼자서 감당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는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5%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 둘이 합치면 30%가 돼요. 자, 근데 이 바닥에서 반도체가 되는데, 핵심은 반도체예요. 삼성은 반도체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공화국의 이 수장들의 얼굴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HBM을 이제 팀을 쫓아내는 바람에 삼성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하이닉스 주가가 팍 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쫓아낸 분과 받아들인 분의 얼굴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거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PBR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2.04배가 된 거 보실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폭락했다가 지금 절반 정도 되돌아오고 있어요. 보시면 PBR이 1.22입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우리 주가 왜 안 올라가요? 왜 이래요? IMB의 원우님이 한 분이 질문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쭉 그 자기가 느낀 걸 썼어요. 파악한 바를. 대단한 분인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하는 건데, HBM이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래픽 카드 그쪽에 쓰이는 건데, 이 GPU 바로 옆에 보조해주는 기억 장치 칩이죠. 칩이 여러 개가 이제 쫙 이 판으로 깔렸었어요. 그러면은 GPU의 메모리, 이게 나라 경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파리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에 이 메모리 칩, 이거를 기존의 삼성전자가 잘하던 메모리 칩이기 때문에 D램을 딱 깔아줬었거든요. GDDR이라 그럽니다. 그래픽 DDR, D램이란 건데, 그거를 쫘라락 평평하게만 옆으로만 깔아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공간이 부족해. 어떻게 해요?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쌓듯이 층층이 쌓아가지고 12층 뭐 몇 층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발열 문제 때문에 그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어 붙인 기술도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위험천만합니다. 실패 확률 되게 높겠죠. 위험한 거 그 시도를 할까 말까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는 소극적이었고 수비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HBM 팀, 이제 아이디어를 굴렸던 그 팀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야, 시끄럽고, 그냥 우리 잘하던 D램 한 층씩만 하는 거, 그걸로만 집중해가지고 쇼부를 봐. 라고 하나에 집중하시던 그 학자적인 분이 계셨어요. 반면에 그걸 해산시켜버리니까는 그 팀을, 야, 그럼 우리한테 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니, 이러면서 딱 한번 얽혀지도록 한 CEO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때 김기남 부회장이라는 분이 삼성전자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하셨고요. 박정호 부회장이라는 분이 하이닉스에서 이런 분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의 얼굴이 어떤가 딱 보시면은 이제 대답이 나오죠. 그죠? 보시면은 사각형이 공격형 수비형이 나옵니다. 이분은 UCLA의 전자공학 박사세요. 예, 이런 분도 때론 필요합니다. 어떤 때? 수성 전략할 때. 우리가 잘하는 그 한 가지 정말 집중해서 오로지 세워라 내워라 그것만 파고 들어.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괜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야 될 때가 있고, 학자적으로 박사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세요? 박사가 없으세요. 경영학 석사 하신 분입니다.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일즈와 M&A 적극적으로 전략적 제휴 맺고 가서 악수하고 네트워크 넓히고 마당 발성이에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런 때인 거죠. 급변하는 상황이 될 때.
이 사후적으로 그런 거 발견했을 수 있어요. 이거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 하는 거를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때 좀 약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얼굴 사진이 그런 데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공격형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보면은 박정호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M&A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비난의 총알바지로 전락을 하시는 경우가 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도 이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가뜩이나 보수적인 분한테 인센티브까지도 보수적으로 줬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3년 말 반도체 회사들의 CEO 연봉 계약 구조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심리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게 만드는 거는요. 타고난 심리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사람이 죽도록 열심히 일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 explicit 인센티브가 있고, implicit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implicit 인센티브는 암묵적인 인센티브인데, 그거는 열심히 일하면 너 잘린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 explicit, 노골적인 돈으로 주는 인센티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돈 더 줄게. 성과 내면은 일 줄게. 하는 그 성과에 민감한 정도로 페이를 주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 구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TSMC와 마이크론 이 네 가지 회사가 어떻게 비교 대조가 되는가 볼게요. 우리나라 회사 두 개고 대만 회사하고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 주는 거, 컴펜세이션 구조는 기본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스탁 옵션, 주식, 그 다음에 복지 혜택,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급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의사결정 해가지고,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이 고정급은 드릴게. 조폭 용어로 말하자면은, 조폭들이 말하는 거는, 살려는 드릴게.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거는 줄게, 너. 이런 식이에요. 안전빵으로 주는 거죠. 너무 겁먹고서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기본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캐시로 주는 건데요. 주로 보면 뭐냐면은 세일즈를 늘렸을 때 혹은 ROE 혹은 이런 것들을 회계적인 지표를 과거 3년치를 어떻게 유지를 했을 때, 얼만큼 올렸을 때의 목표치 달성하면은 이만큼 현금을 줄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이걸 많이 줬었고 TSMC도 많이 주긴 했어요. 하지만 미국 회사는 전혀 이걸 주지 않았던 거예요, 마이크론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보너스로 현금으로 주는 이거 과거 지향적인 겁니다. 실적을 일단 쌓은 다음에 말하라고. 지금 뭐 미리부터 내지르지 말고 네가 한 거 봐서 그거대로 줄게. 대단히 어, 보수적이고 견실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과거 지향적인 거다. 근데 과거에 잘 쌓아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이런 격변기에는 리스크 테이킹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뭐 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스탁 옵션이나 주식, RSU라고 합니다. 이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정보가 제때 가격에 반영된다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최대 기업, 국민주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요. 가장 효율적인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서 이걸 보너스를 주셔도 돼요. 보너스가 아니라 스탁옵션이나 주식을 인센티브를 주셔도 돼요. 그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근데 그 신고전파 경제학적인 이론을 봤을 때도 이게 필요한데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빵원 전혀 안 줬어요. 하이닉스는 옵션을 전혀 안 줬고 주식을 좀 줬습니다. CEO한테. TSMC는 주식을 줬고요. 많이 줬죠.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주식에다가 많이 의존해서 줬고 옵션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느냐, HBM 팀을 출범시킨다,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계약을 성사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대체로 예측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주식이 대박 나면은 CEO도 같이 대박 나는 구조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하이닉스는 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과거치, 내가 이뤄놨던 과거 3년 동안의 ROE를, 이 기록을 깨지 마, 내 수익성을 깨지 마 하는 그 어카운팅적인 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보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줬다.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그 인센티브 구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적에서도 족쇄가 묶였고,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보수적인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HBM 팀이 해산됐고 이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가가 그 모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건데, 보시면은 위로 갈수록 인사가 만사다 하는 거죠. 경제적 인센티브와 심리적 성향 파악, 이것이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뭐 이제 그 삼성의 문제가 뭐였냐? 인사에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CEO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CEO 차원은 건드리질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근데 문제는 거기 있었고요. 이런 문제 지적이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는 삼성에서는 뭐 하느냐? 바꿔. 예. 이건희 회장님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삼성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외부의 지적을 받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make sense 한 거다. 이제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다. 그랬으면은 이해했다. 좋아. 그럼 그거 받아들이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를 이제부터는 금년부터인가요? 이거를 RSU를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좀, 잘 되기 바랍니다. 좌우지간에 다시 돌아가서 멀티모달 AI, DAL-E는 알고 있다. 공격 성향이 강한 얼굴, 이런 건데, LLM, NLP는 언어 텍스트라는 한 분야일 뿐이고요. 언어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 다음에는 사진, 동영상, 음성 분석, 이런 게 되겠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입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관건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군사 기술로는 벌써 옛날부터 채택이 돼서 쓰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런 얼굴의 인식 기술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놀라운 거, 내지는 좀 현타가 오는 건 뭐냐면은, 아카데믹 분야에서는요, 이제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이래로 인종차별적인 무언가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뭐, 얼굴 갖고 분석하거나 뭐 이런 거, 뭐 편견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거의 학자를 매장시키다시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학계의 주류가 누구였냐?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뭐 이런 거 보면은 유태인 계통의 학자분들 진짜 많아요. 파이낸스는 특히 글로벌하게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저희 재무경제 하는 분들, 글로벌 탑 스칼라들 비율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 백인이고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이고 3분의 1 정도가 인도 내지는 그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 중에 아주 그 소수로 있고요. 일본 애들 존재감도 없고요. 이런 3분의 1, 3분지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백인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유태인 계통이에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이제 그 얼굴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꺼려하면서 야, 뭐 홀로코스트 기억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었어요. 근데 실용적으로 쓰이는 거 보면은 정작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쓰고 앉았다. 중국 다음으로 쓰고 있다. 인구 비율로 쓰면은 중국은 15, 14억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쓰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짐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인구 비율로 치면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막아야 되는 게 걔네들의 절대절명의 그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가 없거든요. 먹고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인물 정보, 행동 패턴까지 다 축적하는 거고, 원격 조정 AI 무기가 안면 인식 발사를 하는 거죠. 드론이 날아가면서, 너니? 팡! 터지는 거예요. 안녕! 하면서 쾅 터지는 거예요. 얼굴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테러리스트가 더 공격할 사람인가, 수비적인 사람인가, 하는 거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가 온톨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팔란티어에서는 사람 얼굴 얘기는 없어요.
그냥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세일즈 데이터든지 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직 운영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들 가지고서 리스트럭처링하고 이런데 컨설팅 해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더 들어가는 건 뭐냐? 그 인재, 특히 탑으로 갈 사람들. 그죠?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뭐라고요? 인사가 만사라고요. 그 조직의 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 이건희 회장 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회장들, 사장들 누굴 갖다 앉히느냐. HBM 팀 쫓아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 포지션에 누굴 앉힐지에 대해서 얼굴 인식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겁니다. CEO 특질에 대한 온털러지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인구 통계학적 특질,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이냐, 떤 종족에서 왔느냐 등등 이걸 파악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컬처럴 이펙트를 갖고 있느냐, 어느 내셔널리티, 어떤 국적 사람이냐, 그 문화 배경이 뭐냐 모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커리어, 경험, 세 살, 자기 그때 어렸을 때 경험한 거 엄청나게 오래 가거든요. 그 커리어와 연봉 데이터, 연봉 구조에 따라서 사람 인센티브 달라지는 거 보셨죠? 그건 경제학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인지적 특질, 그 사람의 IQ가 몇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불안장애가 있냐,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라 그러죠? 이냐, 아이냐, 그 성향, 그죠? 그것도 파악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체 생물학적인 특질, 키가 크냐, 작냐, 그다음에 사회관계망적 특질, 얼만큼 마당발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파악해 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경영에 뭔가를 바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경쟁자가 와가지고 잡아먹기를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이걸 하시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고서 이것이 M&A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부채 만기 구조라든가 전략적 제휴 혹은 위기 관리, 협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정말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정치 이런 데에 있어서도 김정은 그런 사람들 트럼프 심리 특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 다 해놔야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웬만큼은 좀 예측을 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에러가 있겠지만, 그죠? 그런 걸 수치화하는 작업. 저는 이거를 CEO 온톨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가 이제 들어서서 대단히 중요한, 그 분야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1세기 최고의 관상가는 누구다? 오픈 AI의 달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